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7강에서는 대폭발 우주론하고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8강에서는 드디어 현대 우주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률하고 임계 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팽창을 할지 멈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우주에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물질 밀도가 얼만큼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이 공률이라는 개념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또 이것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알아두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률을 그대로 넣습니다. 우선 열린 우주는 공률이 음수고요. 닫힌 우주는 양수, 평평한 우주는 공률이 0이에요. 그래서 물질 밀도가 좌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임계 밀도와 실제로 우주 공간에 있는 밀도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열린 우주냐, 닫힌 우주냐, 평평한 우주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임계 밀도가 더 크다면 그건 열린 우주가 돼요. 반대로 임계 밀도가 더 작다면 닫힌 우주가 되고요. 이 닫힌 우주라는 거는 팽창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팽창을 멈추고 거꾸로 수축을 하게 된다는 우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면 평평한 우주라고 하는데요.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계 밀도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평평한 우주를 만들게 되는 그런 물질의 밀도가 바로 임계 밀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크다는 거는요. 실제로 우주에 있는 물질이 임계 밀도보다 작다는 거죠. 그 말은 물질에 의한 중력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팽창하는 힘이 더 크니까 계속적으로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되는 것이고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다면 이거는 물질에 의한 중력적인 수축의 힘이 크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줄다가 결국에는 수축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같으면 평평한 우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약간 과학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밝게 빛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관측이 되는 은하들의 질량으로 추정한 우주의 밀도는 이러한 임계 밀도의 4.9%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관측을 통해서 보니까 우주가 매우 평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관측,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과의 괴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관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임계 밀도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암흑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우주론에서는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빅뱅과 급팽창 이론이고요. 빅뱅과 급팽창 이론과 람다 CDM으로 이렇게 현대 우주론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하고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 우주론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폭발 우주론이잖아요. 부피가 거의 0이고 밀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한 점이 있었는데 폭발해서 현재 우주까지 됐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로 증명을 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급팽창 이론은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 시점이 초기 우주에 있었고 이를 통해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급팽창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측적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빅뱅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급팽창에 영향을 받은 중력장이 우주 배경 복사에 희미하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력파를 검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측적인 증명은 하지 못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론적으로 볼 때는 급팽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람다 CDM이죠.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CDM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콜드 다크 매터라 그래서 암흑 물질인데 차가운 것을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HDM에서 핫 다크 매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뜨거운 거는 이 우주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현재 밝혀지고 있어서 네, 콜드 다크 매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은하의 질량과 회전 속도를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광학적으로는 관측되지 않지만 중력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관측해서 얻게 되는 은하의 질량보다 우리가 회전 속도를 연구해서 나오는 은하의 질량이 더 커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관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하 원반과 중앙 팽대부예요. 그래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별이니까 은하 원반이라도 결국 별들이 모이기 때문에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밝게 보이는 것들의 질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 중앙 팽대버그 은하 원반 이 경향을 좀 보면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네, 느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은하 원반과 중앙 팽대부에 있는 물질이 닿으면 전체적인 은하의 회전 속도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빨간색처럼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파란색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행하게 간다. 즉 회전 속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회전 속도가 분포를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질량을 갖고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못하니까 이름은 모르니까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질량을 가지는 물질들이 은하 외곽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입증을 했고요. 대략 이 암흑물질은요, 84.1% 정도를 차지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숫자는 조금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을 비율을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이 약 4.9%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한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물질은요. 이게 은하와 은하단 성간물질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임계 밀도의 26.8%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통 물질은요. 임계 밀도의 4.9예요. 자, 근데 여기 84.1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주 전체 물질의 84.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을 고려했을 때 그 중에 비율이 84.1이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일반 보통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임계 밀도에서 얼만큼을 차지한다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84.1을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회전 속도를 통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계산으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는 지구과학 2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대략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했던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중력 렌즈예요. 중력 렌즈라는 거는 저희가 그 외계 행성, 이거 찾을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력장, 즉 보통 은하나 은하단 정도 되는 중력장에 의해서 멀리에서 오는 천체에서 오는 빛이 굴절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광학적으로 관측되는 물질의 질량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은하단의 질량이 얼마가 될 거라 하고 계산할 수 있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광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 것과 중력 렌즈 형상을 통해서 추정한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력 렌즈 현상을 나타냈다는 거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거죠. 광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아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는 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암흑 에너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했던 게 아니고요. 이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방정식을 풀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입증하기 바로 전 시대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어쨌든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지지를 하니까 자기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커지는 것과 안 맞죠. 그래서 그냥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집어넣습니다. 뭐를? 우주 상수라는 거를 그 식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힘으로 상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 람다 값인데요. 나중에 허블이 팽창한다는 걸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우주 상수를 도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흑 에너지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주의 팽창에 기여를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포기했다는 그 최대의 실수가 사실은 있었어야 된다는 그 놀라운 그런 사실이 나는 과학계에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암흑 에너지는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우주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타입 1A 초신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타입 1 초신성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초신성은요, 타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특징은 타입별로 최대 밝기, 광도가 똑같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정하는 방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정을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절대 등급의 최소값이 이 정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측하면 겉보기 등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이용하면요, 네,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타입 1A 초신성이 들어있는 그 천체의 G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 값을 측정을 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적색 편의와 또 이 거리와 이 관계들을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떤 관계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네, 바로 허블의 법칙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타입 1A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색 편이랑을 측정을 해서 두 개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리 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G2에 나오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계산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이 거리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로 바꾸면 이게 거리고요.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후퇴 속도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네, 바로 허블의 법칙과 똑같죠. 자, 다만 이제 허블의 법칙과 차이점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단으로 가면 은하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 표시한 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라지 오메가가 있어요. 라지 오메가 M이 있고 라지 오메가 람다가 있죠. 우선 이 라지 오메가 람다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뭘 표현한 거냐면은 임계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0.7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임계 밀도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의 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임계 밀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암흑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그냥 일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임계 밀도분의 일반 물질의 밀도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물질 안에는 일반 물질과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임계 밀도자를 생략할게요. 밀도와 물질 밀도의 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 밀도에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일반 물질과
다음에 암흑물질을 포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장 위쪽에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0.3, 0.7 값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가속 팽창 모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촘촘하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오메가 m이 0.3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람다가 0으로 되어 있는 이게 등속 팽창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점선 크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임계 우주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여기 내용을 조금 지우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초신성 데이터예요. 오차가 좀 있지만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하고 비교를 할 거냐면은 등속 팽창 모델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허블이 뭐라고 했냐면 팽창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속 팽창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등속 팽창 모델도 허블이 얘기한 것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등속 팽창일 뿐이지. 하지만 어쨌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에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등속 팽창 모델하고 비교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후퇴 속도가 같은 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초신성 데이터가 등속 팽창 모델에 의해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리가 더 먼 것처럼 나와 있죠. 거리 지수가 크다는 거는. 그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급팽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초기에는 급팽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급팽창이 반영된 경우랑 그냥 등속 팽창 우주로 생각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 과거에 급팽창이 이미 종료된 이후입니다. 워낙 초기의 급팽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등속 팽창 우주 모델로 팽창하는 속도를 설명하면 급팽창 우주 모델로 설명하는 경우보다 빨랐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왜죠? 어떤 모델로 설명을 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관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팽창 우주로 설명을 하면 초기에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팽창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의 크기는 등속 팽창 우주 모델로 설명하고 같아야 하면 결국 급팽창이 종료된 이후 어느 시점에는 등속 팽창 우주보다 등속 팽창 속도보다 더 느리게 팽창한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G값이 큰 영역을 좀 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G값이 작은 영역은요. 세 개의 모델에 비교해도 차이가 잘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성의 데이터들도요. 어느 모델에 잘 맞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쓰진 않아요. 그러면 G값이 좀 큰 영역에서 우리가 데이터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G값이 굉장히 큰 영역은 자, 만약에 같은 거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요거 동그라미 제가 요거를 쳤어요. 이게 초신성 데이터죠? 그러면 같은 거리라고 하면은 세로축 값이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등속 팽창 우주 모델하고 만날 거니까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러면 가속 팽창 모델의 경우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실제로 관측했던 초신성의 경우에 G값, 즉 후퇴 속도의 값이 등속 팽창 우주보다 이만큼 작죠. 그죠? 초신성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작아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더 느리게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G값이 큰 쪽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우주 생성 초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생성 초기에는 어떻다? 팽창 속도가 느렸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등속 팽창 우주보다. 아까 저희가 추정한 것을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아, 이제 관측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아, 과거에 초기에는요. 등속 팽창 우주보다 팽창 속도가 느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느리게 후퇴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속 팽창 우주 모델로 예상했던 게 뭐예요? 네, 바로 암흑 에너지를 반영했을 때 예상되는 이론값으로 만든 거란 거죠. 그런데 초신성 데이터가 가속 팽창 우주에 가장 가깝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녀석의 의미는 과거에는 느리게 팽창했었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꿔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허블의 법칙하고 좀 비교가 잘 되죠. 그러면 가로가 거리고 세로가 후퇴 속도에서 허블 법칙을 얘기할 때처럼 똑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는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멀리 있는 거는 초기의 우주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과거, 거기에서부터 현재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후퇴 속도가 큰 거는 적색 편의가 큰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주 팽창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건데, 우주 팽창률이라는 거는 거리에 대한 후퇴 속도의 변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간과 무관하지만 우주 팽창과 관련시키게 되면요. 이 거리가 결국에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퇴 속도는 후퇴 속도 자체로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후퇴 속도의 변화란 말이죠. 그게 우주 팽창률이죠. 그러니까 우주 팽창률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이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거리값이 조금 작은 쪽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이 조금 큰 쪽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를 갖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자, 눈에 보이시죠? 누가 더 기울기가 큰가요? 거리가 작은 쪽에서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주의 팽창률이 과거에 더 작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돌렸고요.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시죠? 우주의 팽창률이 과거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보다 더 작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이 암흑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리가 먼 은하들의 후퇴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쪽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멀게 한 게 아니고요. 거리가 먼 은하들, 즉 초기의 은하들의 후퇴 속도가 늘었다는 것은 팽창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요. 표준 우주 모형을 통해서 좀 현대 우주론의 입장에 마무리를 좀 지어 볼 거예요. 자, 표준 우주 모형은요. 현재까지 관측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람다 CDM 모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를 일단 물질하고 에너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물질을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로 나누고요.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율 합치면 보통 물질이 4.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26.8%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8.3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속 팽창 모형이라고 했던 그래프 기억나시죠? 물질의 값을 왜 0.3으로 잡았는지 아시겠죠? 4.9하고 26.8을 더하면 30%가 약간 넘기는 하는데 대략 30% 해서 0.3, 암흑 에너지는 그래서 0.7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 CDM 모형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빅뱅도 들어가고요. 급팽창도 들어가고요. 람다 CDM 모형을 모두 합쳐놓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걸 모아서 우리가 물질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 얘가 암흑 에너지다. 암흑 물질은 물질 중에서 아까 80 몇 프로 정도 됐죠? 그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우주 모형으로 조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5가지 모델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름이 아주 절대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각자에 따라서 아니면 뭐 책에 따라서는 모델의 이름을 다르게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의 이름을 제가 갖고 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속 팽창 모델을 제가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이게 표준 우주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모델입니다.
가속 팽창 모델의 유일하게 다른 점은요. 바로 암흑 에너지 밀도가 0이 아닌 0.7이라는 값이 들어간 유일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갖고 하게 되면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팽창 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초신성 데이터로 얘기하면요. 초기 우주는 어떻게 됐어요? 감속 팽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얘가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결국 우주 팽창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속 팽창하고 있던 녀석이 이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속 팽창하고 있고 그 모형의 초신성 관측 데이터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 팽창 모델은 뭐냐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텅 빈 우주라고 불러요. 텅 빈 우주. 말 그대로 텅 비었어요. 왜요? 보세요. 밀도, 물질도 빵이고 암흑 에너지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텅 비었다고 했을 때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뭐를 제일 만족하냐면요. 허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허블 법칙이라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만족하는 모형은 텅 빈 우주입니다. 관성 팽창 모델이에요.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정확하게 허블 법칙에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름은 등속 팽창 모델인데 얘는 뭐냐면 다른 말로 열린 우주예요. 열린 우주. 아까 열린 우주 뭐였죠? 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죠? 그러니까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인계 밀도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게 되는 그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임계 우주 모델입니다. 자, 이거는 물질의 밀도 100%예요. 등속 팽창 모델은 실제로 30%의 물질 밀도만 갖고 암흑 에너지를 무시한 거라면 임계 우주 모델은 물질 밀도로 100% 되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편평 우주라고 부릅니다. 공률이 0이라고 했던 그 우주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닫힌 우주 모델은 물질의 밀도를 무려 6.0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력적인 수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얘는 닫힌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형들을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속 팽창 우주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람다 M 0, 0.31 이렇게 물질 밀도가 다른 거 나타나 있죠. 위에서부터 관성 팽창, 등속 팽창, 임계 우주 모델인데요. 얘네들의 어떤 모형들을 잘 보시면요. 일정한 속력으로 팽창하고 있는 건 누구다? 네, 허블의 법칙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 관성 팽창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등속 팽창 모델은 왜 이름이 지가 등속이 아닌데 등속 팽창 모델이냐면, 네, 등속에 가깝습니다. 거의 가까워요. 그리고 실제로 물질의 밀도가 0.3인 게 현실적으로 관측 데이터랑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은 등속 팽창 모델인데 이 녀석은 완벽하게 등속은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임계 우주 모델 마찬가지죠. 팽창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서 됐다 팽창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닫힌 우주 모델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모든 모델에서 기울기는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모델에서 그래프가 가로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이게 결국 이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 팽창 모델을 보면요. 이게 허블 법칙에 잘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허블 시간과 똑같아요. 자, 임계 우주 모델은요. 여기 네 번째 거는요. 바로 허블 시간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함께 다시금 확인을 해보죠. 실제로 급팽창과 감속팽창과 가속팽창이 모두 있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일단 가로축이 등간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된 여기가 급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지금 이거를 확인하려고 길게 늘렸어요. 이 부분만. 그리고 나서 감속 팽창도 있었죠. 감속 팽창은 위로 볼록한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속 팽창이겠죠. 그리고 이쪽이 다시 가속 팽창.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순서대로 외우라고 이거는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팽창의 속도가 허블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블 시간을 구해보면요. 몇 년이었나요? 약 144억 년 정도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팽창 속도가 변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하면요. 오늘날 얘기하는 값은 약 138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 거의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데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급팽창했던 시기는 만년, 10만 년 단위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케일로 보면은 뭐 억년, 10억 년 단위에 비하면 무시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성되고 사실상 초기에는요. 앞에 70억 년 정도는 감속 팽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70억 년 정도가 가속 팽창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감속 팽창과 가속 팽창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 팽창의 속력이 일정했다라고 계산을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의 나이와 허블 시간이 거의 비슷했던 거는 아주 우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138억 년이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서 우주의 나이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또 달라요. 왜 다르죠? 네, 바로 급팽창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광속보다 굉장히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 여기 있는 숫자는 지름이고요. 한쪽 방향으로 보면요. 이거죠. 465억 광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만 팽창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우주의 나이가 똑같이 관측 가능한 그 우주의 나이가 우주의 크기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급팽창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훨씬 더 크다. 465억 광년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우주는 초기에 감속 팽창을 했고 후기에 가속 팽창을 해왔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는요. 우주 초기부터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값이나 비율들은 달라졌겠지만 존재는 했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우주가 팽창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자, 초기에는 어떻죠? 우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생각보다 적어도요. 중력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적인 영향이 더 커서 감속 팽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점점점 팽창을 했어요. 어쨌든 감속 팽창도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암흑에너지 영향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가속 팽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현대 우주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자 역학까지 이해를 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생 때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지구과학 1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강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남은 두 강의는 개념 강의가 아니라 지구과학 1에서 좀 해석을 좀 하면 좋겠다.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두 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개념 강의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또 실습 자료 해석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